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윤석열 대통령 여야 대표의 환담 소식과 함께 이스라엘 지상전 확대 관련 뉴스, 또 연이은 마약 이슈까지 다양한 뉴스들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강원도 속초 동쪽 앞바다 11km 해상에서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목선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어선에 탑승한 북한 주민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고 군 당국은 이들의 신병을 인도해 조사 중입니다. 선박의 발견 및 인도 시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며 군의 경계 실패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연합뉴스 TV의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4일 오전 7시 10분경 속초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이상한 배가 있다며 해경에 신고를 해왔습니다. 신고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라고 밝힌 남성 1명과 여성 3명이 길이 7.5m의 소형 목선에 탑승하고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군의 4명 모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이른 새벽부터 해상에서 특이 징후를 포착하고 레이더 등 감시 장비를 활용해 이 소형 목선을 추적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합뉴스 TV의 보도에 따르면 군은 같은 날 새벽 5시 30분경 목선을 파악하고 이상 표적으로 관리했지만 표적의 정체를 식별하지는 못했고 목선이 NLL을 넘어 우리 어선에 발견돼 신고될 때까지 선박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해군 대상 국정감사에서 소형 목선은 탐지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주민 신고 후 작전이 시작된 것은 경계작전의 실패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분석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10월 25일 뉴스 포커스에서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경계 실패 논란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 센터장은 군의 발표에 따르면 해군이 주민 신고를 받기 한참 전인 새벽 4시 30분경부터 선박을 식별해 감시해왔고 표적 번호를 부여해 추적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을 경계 실패로 단정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경계 실패로 규정할 경우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와 군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고 이는 북한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0월 28일 한반도 브리핑에서는 연합뉴스 이치동 기자와 관련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 기자는 대개 북한 선박이 남하하는 경우 합참에서 먼저 식별하고 언론에 발표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주민 신고 및 해경 출동 이후 언론 속보가 나왔고 그 이후 합참의 브리핑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해상 경계 실패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군 당국이 이번 사건의 대응 과정을 상세히 밝히며 경계 실패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감시망에 허점이 노출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군 경계작전의 실패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합뉴스 TV가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 심층적으로 해당 이슈를 살펴본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계 실패 논란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를 초청해 양측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전달한 점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계 실패 문제에 대한 지적을 넘어 본질적인 대비책 마련 방안을 논의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최근 들어 군의 병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내년도 국방 예산에서 감시 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의 경계 실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에 앞서 과연 정부가 군의 경계 강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병력 부족 문제와 연계해 어떠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속 보도를 통해 이러한 논의가 심도 있게 다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시작된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치러진 이번 국정감사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었고 국회 사무처에서는 거의 모든 국정감사 현장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홍범도 흉상 이전, 해병대 수사 외압 문제 등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국정감사 중 하나였는데요. 연합뉴스 TV의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4일 연합뉴스 TV는 해군본부를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최상병 순직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홍범도함 명칭 변경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 보류하는 과정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박 전 단장이 장관의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이를 키운 것뿐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군의 잠수함인 홍범도함의 명칭 변경 문제와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의에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현재까지 검토 중인 내용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정책을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행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해 통렬히 비판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보도에서 볼 수 있듯 이번 국정감사의 중심에 정부의 정책이 아닌 여야의 당리당략이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올해 해군본부의 국정감사는 예년에 비해 2배의 시간이 배정되었는데요. 통상 6회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틀에 걸쳐 시행되는데 대개의 경우 육군본부 국정감사의 하루, 이튿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해군본부와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군본부 국정감사에 2배의 시간이 배정되었음에도 논의된 결과물은 야당의 공격과 여당의 방어 외에는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단순히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국정감사의 본질을 짚어보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TV는 지난 10월 2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한미일 외교장관의 공동 성명에 대해 3국은 북한의 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번 공동 성명이 북러 간 친선 관계를 심히 왜곡한 것임을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10월 29일에는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최근 잇따라 실시된 한미연합 군사훈련 등을 비난하며 한미의 침략적 기도가 위험 개선을 넘어서고 있음을 주장했고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적극 맞장구를 치면서 북침 전쟁 도발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며 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에 비춰볼 때 북한은 국제 정세가 어수선한 시기를 틈타 우리나라에 대한 도발을 감행해왔습니다.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고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연합뉴스 TV가 북한의 동향에 대한 보도를 통해 국민과 시청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재시도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북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 관심을 높이며 북한의 향후 움직임에 대한 전망을 해준다면 국민들과 시청자들이 북한 관련 문제를 이해하고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소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소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10월 22일과 29일 방송된 풍경 여제도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풍경 여제도에서는 신비의 섬 제보도를 품은 경기 화성을 들여다봤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항구와 섬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화성의 매력이죠. 방송은 화성의 전곡항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짭짤한 향이 가득하고 생동감 넘치는 삶의 현장을 전곡항 수산물센터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조개, 문어 등 서해의 주인공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대장은 바로 농어라고 합니다. 바다의 참맛을 눈으로 즐긴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보도를 즐기러 떠났는데요. 하루에 2번만 열리는 제보도 바닷길 물때를 맞추느라 힘들었지만 이젠 모세의 기적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바로 하늘길이 열렸기 때문이라는데요. 하늘길을 체험해보려는 제보도 여행객들로 케이블카 승강장은 연일 북적인다고 합니다. 이백현 해상 케이블카 대표이사는 연간 1,000만 명에 가까운 방문객이 이용하는 관광지지만 30년 동안 똑같은 모습에 즐길 거리가 없는 시설에 방문객들이 실망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행객의 갈증을 깔끔하게 해소시켜준 것이 바로 해상 케이블카라고 합니다. 적당히 아찔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풍경까지 즐길 수 있으니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만큼은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시간 여행을 떠나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기적을 보기 위해 바닷길을 택한다고 하는데요. 갯벌 위를 쌩쌩 달리는 기분도 좋지만 갯벌에 숨어있는 색다른 재미를 즐겨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갯벌에는 다양한 생물이 남아있기 마련이라는데요. 커다란 웅덩이에선 금세 낚시터가 개장됐습니다. 머리는 좀 나빠도 맛은 그만이라는 망둥어. 손맛까지 일품이라 갯벌 사냥꾼들에게는 별미라는데요. 한쪽에서 열심히 물고기 배를 채워주는 사이 다른 쪽에서는 1타 2피 손맛 제대로 느껴봅니다. 방송은 낭만 가득한 갯벌 놀이터를 뒤로하고 바닷길이 닫히기 전에 서둘러 제보도를 향하는데요. 어느덧 다시 완벽한 섬의 모습을 되찾은 제보도. 연인 가족 할 것 없이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먼저 섬의 동쪽 해안선을 따라 걸으면서 눈부신 바다를 눈에 담아보고 해변 끄트머리에서 제보도의 최고봉 탑재산을 만나게 되는데요. 산 중턱에 자리한 하늘둥지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전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이번엔 제보도의 빛 빨간 등대로 가보았는데 방문 인증컷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진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지압을 하며 틈새를 이용해 건강을 챙기고 나면 마지막 여정인 매바위가 등장합니다. 제보도의 상징인 매바위가 있는 곳은 섬의 남쪽 끝으로 썰물에 드러난 갯벌은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썰물일 때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매바위는 매 부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그 신기한 모습을 보려고 찾는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원동현 씨는 가족끼리 함께 노을을 보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매바위 뒤로 번지는 노을빛, 마치 매가 해를 집어삼키는 듯한 장관을 바라보며 제보도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1부에선 제보도로 떠나본 감성 가득한 섬 여행이었다면 2부에서는 역사 현장으로 시간 여행을 떠났는데요. 이름에서부터 진한 매화 향기가 묻어나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잠시 생각을 멈추고 자연을 느끼며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곳에는 매향리 마을에 아픔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생태공원과는 어울리지 않는 전투기. 왜 여기에 있을까요? 이곳은 1951년부터 2005년까지 주한미군의 공군 폭격 훈련장이었다고 하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54년간 폭격과 비행기 소음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무려 반세기 동안 또다시 전쟁터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 마을 앞바다에 자리 잡은 농섬은 사격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폭격의 소음은 사라졌지만 당시의 흔적들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포탄이 떨어졌는지 곳곳에 쌓여있는 수많은 포탄 잔해들이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은 주민들이 10여 년간 수고한 잔해물이었다고 하는데요. 갯벌에서 조개 대신 포탄의 잔해를 주어야 했던 주민들의 마음은 어땠을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농섬의 주민은 폭격이 멈춘 지 18년이 됐지만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려 악몽을 꿀 정도로 심하다고 합니다. 주민과 섬의 오랜 애환을 달래주듯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이곳. 이제 다시 진한 꽃향기가 휘날리는 매향리에 포탄의 잔해 대신 생기를 되찾은 어촌의 마을에 소박한 아름다움을 느껴봤습니다. 매향리가 폭격의 아픔을 품고 있다면 이곳 고정리는 1억 년 전의 비밀을 품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공룡알 화석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한반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공룡 화석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하반신 골격을 토대로 복원해본 결과 몸 길이만 2m가 넘고 이족 보행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바로 한국 최초의 뿔공룡 코리아 케랍톱스 화성 엔시스입니다. 공룡알 화석까지 무더기로 나오면서 이곳은 한국의 주라기 공원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공룡알 화석으로 남는 부분은 뼈처럼 딱딱한 껍데기뿐이라고 하는데요. 안에 있는 내용물은 썩고 증발돼서 주변에 있던 흙이 채워져 그 모양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공룡알 화석을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룡이 살았던 자연박물관,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방대한 습지에서 공룡알을 찾아 헤매고 나면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기 마련인데 가을바람에 시린 속 달래주는 바로 우럭 매운탕입니다. 극찬받는 우럭 매운탕의 비밀은 바로 이 수족관에 있다고 하는데요. 고기들이 좋아하는 온도에 맞춰서 분류를 해놨다고 합니다. 1도의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하죠. 물고기는 손이 1도 변할 때마다 사람으로 치면 10도 이상의 차이를 느낀다고 합니다. 때문에 수조마다 적정 온도는 필수라고 하네요. 또 다른 매운탕의 비법은 사장님이 전수해준 20년 내공이 깃든 양념장이라고 합니다. 궁정에서 일하시면서 음식을 만드는 수락관의 총관리인이셨던 시어머님께서 전수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까다로운 임금님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궁중 비법이 더해졌으니 국물이 남다를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은 음식이라는 게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다며 열심히 더 잘하고 파이팅이란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소연 학생 이번 풍경여 지도를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물 빠진 갯벌에서 즐기는 손맛 가득한 낚시를 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바닷길을 택하는 이유를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풍경여 지도에 대한 소연 학생의 한 줄 평 정리해 볼까요? 네, 저의 한 줄 평은 힐링과 감성이 가득한 신비의 섬 제부도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소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만 마약 범죄 실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란 지위도 이제 옛말이 됐는데요. 연예계 마약 파문까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은 마약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명지대학교 최성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잇따라 입건되면서 마약 관련 보도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이번 마약 스캔들의 수사 과정과 그 파장에 대해서 상세히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관련 내용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네, 유명인들이 연루된 마약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는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가수 지드래곤 권지영 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권 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며 모발 소변 검사까지 하겠다며 적극적인 수사 협조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상태라고 국민일보는 보도했습니다. 한편 외신도 이번 사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버라이어티지는 오스카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의 스타 이선균 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선균 씨는 기생충으로 미국 배우 조합상도 받은 유명 배우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할리우드 리포터도 이선균 씨 소식을 전하며 한국 연예계에서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우들의 일탈 행동이 한국 영화 콘텐츠 업계의 해외 투자에도 리스크가 되고 있는 셈이라고 동아일보는 지적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마약 범죄 끊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약 사범도 사범입니다만 이 적발되는 규모, 중량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이렇게 마약 범죄 실태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불릴 정도로 마약 관련 범죄가 외국에 비해 제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마약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엔이 부여하는 마약 청정국 지위와 조건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 20명 미만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마약 사범 숫자는 1년에 1만 2천 명 이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5년 전에 청정국 지위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역대 최대인 2만 명을 넘어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뉴스토마토는 지난달 31일 보도했습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 동향 통계를 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국내에서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사람은 1년 전보다 48.7% 증가한 총 1만 8,1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한 해 전체 단속 인원 18,359명에 비해를 육박합니다. 현재 추세대로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길 가능성이 확실시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 등 젊은 연령대가 자신도 모르게 마약 중독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뉴스토마토는 덧붙였습니다.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19세 이하 마약 사범은 875명에 달하며 작년 481명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자, 온라인 거래를 쉽게 할 수 있고 또 값이 싼 신종 마약까지 확산을 하면서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마약 범죄가 우리의 일상 속으로까지 파고들게 된 원인을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김희준 마약 사건 관련 전문 변호사는 마약 범죄가 늘어난 이유로 유통 구조의 변화와 저렴해진 마약 가격 등 두 가지를 꼽았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예전에는 대면 거래를 해야 해서 전문적인 마약 사범을 직접 만나야 마약을 구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SNS가 발달해 누구나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살 수 있다면서 배달 음식 주문하듯 마약을 구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거 필로폰 1회 투약분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통닭 한 마리 값으로 저렴해져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 좋은 구조로 가고 있다며 그래도 외국에 비해서는 가격이 비싸서 마약 공급책 입장에서는 이윤이 많이 남아 적극적으로 마약을 유입시키는 상황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마약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일정 기간 자숙 후 복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각심을 갖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가 된 것도 마약 범죄 성행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우 주지훈 씨는 2008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2012년 복귀했습니다. 배우 하정우 씨는 2020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2년 만인 지난해에 복귀했습니다.
그룹 빅뱅 출신 탑도 2016년 대마초 흡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2에 합류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마약 투약을 한 연예인들이 몇 년 지나고 연예계에 쉽게 복귀하는 현상들을 보면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사회 전체를 파괴하는 마약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를 전담하게 될 수사청, 또 재활치료 강화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보도 내용 정리해 보죠. 네. 정부가 지난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적극 대응하고는 있지만 역부족인 모양새입니다. 마약이 일상 구석구석 침투한 탓도 크지만 수사 체계가 다원화돼 수사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서울신문은 지난달 26일 사설에서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으로 다원화된 마약 수사 체제를 마약 수사청 설립을 통해 일원화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로 끝내지 말고 치료 재활로 이어져야 한다고 아시아경제는 보도했습니다. 마약 사범에 대한 치료 환경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 전문병원 21곳 중 인천의 참사랑병원, 경남 창녕의 국립부곡병원 2곳이 주로 중독자 치료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문 의료진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재활치료센터와 약물 중독 치료 공동체 다르크 등도 있지만 수요에 비해 어림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어떨까요?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내년 중독자 치료 관련 예산의 85%가 삭감돼서 올해와 같은 4억 1,600만 원만 편성된 실정입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의 경우 현재 인천 다르크에서 24시간 생활하고 있으며 인천 참사랑병원으로 약물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남 씨는 현재 있는 재활시설에는 20명도 안 되는 친구들이 머물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매일같이 느끼는 바로는 약물 중독자들이 많이 늘고 있지만 솔직히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마약 범죄의 실태와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의도는 이해하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보도나 상세한 보도 내용 등은 다소 좀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최근에 마약 관련 보도의 특징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마약 관련 범죄 보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마약의 유통 과정을 자세하게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어떤 SNS에서 검색했고 판매 체계에 어떻게 접근했다는 식으로 결제 방식이나 물건을 전달받는 과정까지 보도되기도 합니다. 마약에 관련된 은어를 노출하고 마약을 어떻게 결제하고 또 획득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리는 건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방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약 범죄 보도가 마약의 환각 상태를 상세하게 묘사하거나 주사기 등 도구를 직접 보여주는 것은 미경험자에게는 호기심을, 마약 경험자에게는 갈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이 마약 보도에 대해서 언론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겠고요. 더불어서 언론이 해야 할 역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짚어주시죠. 네. 국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마약은 아주 중요한 민생 문제입니다. 언론은 마약류 범죄 근절과 재활치료 등 정부의 대책 마련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신문윤리 실천 요강은 언론이 마약에 대해 보도를 할 때 모방하거나 범죄 동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마약 범죄를 보도할 때 신중을 기해 범죄가 모방되거나 동기를 유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최성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팀은 여러분의 다양한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